안녕하세요. 대한독립을 외치다 송영대입니다. 국내외에서 인기가 높았던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은 대한제국 시대의 의병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드라마에서 친일파 이완익은 조선말 의병의 정신적 지주였던 고사홍 대감 집을 허물고 마당 한복판으로 철길을 뚫어버리는데요. 그 내용의 소재가 된 곳이 경북 안동에 있는 임청각입니다. 지금은 일제가 철도를 개설하기 이전으로 되돌리는 복원공사가 한창인데요.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령을 역임한 임청각의 주인 석주 이상용 선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청각은 현존하는 우리나라 살림집 중 가장 오래된 집입니다. 조선 세종 때 좌의정을 지낸 이원의 아들 이증이 이터의 자리를 잡고 그의 셋째 아들 이명이 집을 지었는데요. 이처럼 오랜 역사를 지닌 정통 유학자 집안에서 1858년 이상용 선생이 태어났습니다. 덕분에 그는 제국주의 열강이 조선을 침탈하던 어려운 상황에서도 임청각에서 비교적 평안한 청년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1896년 초야에 묻혀있던 선생을 역사의 전면에 불러 세우는 일이 발생합니다. 명성황후 시해와 단발령 단행에 항거하며 외숙 권세연이 의병을 일으키자 이를 지원한 것이죠. 이후 조국의 현실을 자각한 그는 의병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데요.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1만 5천 금이라는 거금을 투자해 가야산에 군사기지를 설립하려 한 것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비록 일제에 의해 거사가 실패했지만 의병의 한계를 자각하고 구국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안동 인근 지역의 유림인사들이 협동학교를 세워 근대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에 힘을 기울이자 선생도 합류하여 계몽주의자로 변신을 시도한 것이죠. 이때 선생의 나이 50살이었는데요. 지천명의 나이에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인 것은 구국의 일념으로 행동한 지식인의 표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 안동 지역 개화의 선두에 서게 된 그는 1908년경에 계몽단체인 대한협회 안동지회를 설립하여 애국강연, 회보발간 등을 통한 자강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던 1910년 선생이 계몽운동에서 독립운동으로 노선을 변경하는 일대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대한제국이 일제의 강제병합을 당한 병술국시가 일어난 것입니다. 당시 국내 최대의 비밀결사단체인 신민회에서는 해외의 독립군 기지 개척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그는 1911년 1월 가산을 정리하고 일가를 거느린 채 간도로 망명을 결행합니다. 모슴들을 모두 해방시키고 조상의 신주와 위패를 땅에 묻은 채 일가 50여 명과 함께 압록강을 건넌 것이죠. 차라리 이 머리가 잘릴지언정 어찌 내 무릎 꿇어 그들의 종이 될까 보냐. 1910년 말부터 1911년 초까지 선생의 일가족과 이시영의 5형제, 김창환, 이동영 등 각 도의 대표적 인사 100여 명이 가족을 거느리고 간도의 유화현 삼원보로 이주했는데요. 그런데 선생이 남긴 글을 보면 독립운동가들이 만주 지역에 독립군 기지를 건설한 건 국내와 가까운 이유도 있었지만 예로부터 한민족의 강역이었다는 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주는 단군 성조의 영토이며
고구려의 강역이라. 비록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복식과 언어가 같지는 않지만 선조는 동일 종족인즉 이역이라고 할 수 없다. 부여, 고구려, 발해 등 우리 선조들의 웅대한 기계가 서린 우리의 옛 땅에서 조국 광복의 꿈을 다시 이어갔던 것이죠. 의병 활동을 했던 선생은 일본군과 싸워 이기기 위해선 의병 수준을 뛰어넘는 군사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지들과 경학사를 조직하고 사장을 맡아서 이주민의 경제적 안정과 법적 지위 보장 등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신흥 강습소를 세워 독립군 양성에도 착수했습니다. 특히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교가를 제정했는데요. 교가에 우리 배달나라의 우리 조상들이라 라는 구절에서 당시의 독립운동가들이 우리 민족의 시원을 배달국의 환웅천왕으로 인식했다는 놀라운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경학사는 이후 부민단과 한족회로 변천하며 서간도 지역에서 한인 사회의 토착화를 이끌어갔고 신흥강습소는 신흥무관학교로 발전하여 수많은 젊은 독립군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러던 1919년 3.1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통일된 독립기구의 필요성을 절감한 선생은 무장투쟁을 위한 준정부 수준의 군정부를 발족하고 최고 책임자를 맡았는데요. 이후 군정부는 한민족이 어찌 두 개의 정부를 가질 수 있겠는가? 정부를 상해에 양보하기로 하고 우리는 군정부를 군정서로 고치자 하는 선생의 의견에 따라 상해 임시정부 산하에서 운영되는 서로 군정서로 명칭을 바꾸게 됩니다. 서로 군정서가 가장 역점을 둔 건 독립군 양성을 위한 신흥무관학교 운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은 서로 군정서의 독판을 맡아 본격적인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1차 세계대전에 출병한 체코군이 블라디보스톡에서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무기를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것이죠. 선생은 곧바로 아들 이준형을 고향에 보내 남아있는 재산을 처분해서 무기를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비록 문중의 반대로 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봉우동 대첩과 청산리 대첩에서 독립군 연합부대가 사용한 무기가 바로 이때 구입한 것이었죠. 따라서 선생의 결단과 군 자금이 없었다면 독립군의 값진 승리도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선생은 무엇보다 독립운동 단체의 대동단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령에 선출됐을 때는 분열된 독립운동계에 활력과 연대감을 불어넣고자 하였고 임시정부를 독립운동의 구심체로 재구축하고자 하였는데요. 하지만 사상적 대립과 갈등으로 그가 계획한 내각 조직이 수포로 돌아가자 국무령을 사임하고 남만주로 돌아오게 됩니다. 상해를 다녀온 후부터 체력이 극도로 악화됐지만 1928년 5월부터 전민족 유일당 결성을 위해 정의부, 신민부, 참의부 등 3부 통합에 심혈을 기울였는데요. 결국 건강이 더욱 악화된 선생은 1932년 5월 12일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한 채 먼 타국 땅에서 파란만장했던 삶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1962년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습니다. 선생의 유해는 해방 후 45년 만인 1990년 9월 하얼빈에서 봉안되어
대전 국립묘지에 안장됐다가 현재는 서울 국립현충원 임시정부 요인묘역에 안장돼 있습니다. 외세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더욱 힘써 목적을 관철하라. 이상용 선생이 남긴 유언인데요. 그는 안동의 뿌리 깊은 전통 유학자였음에도 개방적인 사고의 소유자로 문인이면서 무장투쟁을 추진한 무인이었습니다. 또한 직접 쓴 대동 역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통맥을 단군에서부터 부여, 고구려, 발해를 중심으로 바로잡은 민족 사학자였습니다. 지금 우리 역사는 일본의 식민사학과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고 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석주 이상용 선생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이 품었던 대한사관이 필요한 때입니다.